페라리를 만든 엔초 페라리는 사실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성공에 미친 그는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고 자기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직원이 죽자 그의 여자까지 뺏으려 하는 등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If you get into one of my cars, you get into win. 그의 냉혹한 모습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루이지 무소 사고사입니다. 루이지 무소는 원래 엔초 페라리가 창단한 레이싱 팀의 선수였는데요. 33살의 나이였던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지만 가정을 버리고 18살의 피안마 브레스키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그랑프리 경기에 참가할 때 가족이 아닌 불륜녀 피안마를 데려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경기에서 운전 실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인데 엔초 페라리는 이때부터 루이지의 여친 피안마에게 추근덕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죽고 그의 여자친구가 너무 우울해하자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냈겠지만 점차 그의 마음은 변질되어 갔죠. 이후 엔초 페라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안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 회사의 대표였던 그는 매우 바빴으나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퇴근해서 혼자 있게 될 때면 항상 짬을 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생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했죠. 물론 그에게도 이미 아내가 있었고 사생아를 낳은 정부도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아내는 짐일 뿐이며 정부는 실수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피안마를 유혹했죠. 하지만 끝끝내 피안마는 페라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버렸듯 자기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면 자신도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이런 여성 편력은 사실 그의 아버지 알프레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1898년 엔초 페라리는 알프레도 페라리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알프레도는 금속 세공인으로 돈은 꽤 벌었지만 집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아들에게 여자란 정숙한 아내이거나 혹은 매춘부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고 페라리는 아빠를 보며 잘못된 성관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페라리가 아빠에게 배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차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엔초 페라리가 10살이 될 무렵 아버지 알프레도는 그를 당시 이탈리아에서 열린 첫 번째 모터레이스에 데려갔습니다. 바로 서키토 디 볼로냐라는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였죠. 당시 경기에서는 두 명의 스타 레이서들이 극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드리프트 소리와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도는 스포츠카 경주에 페라리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죠. 그 이후로 페라리는 종종 레이싱 대회를 직관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미국 최대 레이싱 대회에서 자국 이탈리아 사람인 디 파르마가 극적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자신도 이탈리아를 빛낼 세계적인 레이서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어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랐지만 페라리는 레이서가 되겠다며 공부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엔초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죠. 조용하고 학구적인 모습으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형 디노와 달리 레이싱 대회에 미쳐있던 엔초 페라리는 가족의 애물단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라리가의 처참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엔초 페라리는 이탈리아 육군에서 포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휩쓴 강력한 독감이 유행했고 그의 아버지 알프레도와 형 디노는 독감으로 1916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가족을 빼앗아간 그 질병은 엔초 페라리 역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폐질환에 걸려 생사를 오갔지만 큰 수술 끝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간신히 살아남아 집으로 오게 된 페라리가 의지할 곳은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피폐해진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고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형 디노의 죽음에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실제로 페라리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신이 잘못된 아이를 데려갔다며 괴로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심신미약의 어머니까지 떠맡은 페라리는 20살의 나이에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레이싱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당장 돈이 급해 일을 구하더라도 최소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자동차 수요가 미친듯이 폭등하던 시기로 자동차 공장에서 직원을 다수 채용하기 시작했고 페라리는 운 좋게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공장 노동자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CMN의 수석 테스트 드라이버 시보치가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멀고 험한 길 위에서 안전하게 부품을 운반하는 페라리의 운전 실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CMM 회사에서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 페라리가 계속 일을 잘하자 레이싱 선수로서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할 자격까지 주어졌습니다. 50km 산길 레이싱으로 첫 경기에 나선 페라리는 11위에 그치며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이어 언덕 오르기 경주 부문에서 당당히 4위를 차지하며 레이싱 선수로서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CMN은 재정적인 위기로 파산을 맞이하고 페라리는 다시 백수가 되고 맙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최고 레이싱팀 알파 로메오 관계자가 페라리를 팀에 입단시켜 주었습니다.
CMN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페라리를 이전부터 유심히 지켜봤던 것이죠. 그렇게 알파 로메오 소속이 된 페라리는 1923년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인생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겨우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무서운 속도로 대회를 휩쓰는 페라리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당시 알파 로메오 팀의 후원자였던 바라카 백작 부부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페라리를 보고 전쟁에서 잃은 자신의 아들 바라카를 떠올렸습니다. 바라카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우고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이었죠. 바라카의 어머니는 페라리에게 자신이 아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던 말 모양의 엠블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에게 이 문양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며 앞으로 아들의 엠블럼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페라리는 너무 감사하다며 바라카 백작의 뜻을 받아들였고 말의 돌격을 표현한 이 문양은 훗날 페라리의 로고가 될 전설적인 문양이 되죠. 이탈리아 전설적인 전사의 엠블럼을 달고 레이스를 종횡무진하던 페라리는 곧 수많은 여자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진 페라리는 공식적으로 발언했죠. 남자는 항상 2명의 아내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선언대로 평생을 문란하게 살지만 그에게도 첫사랑의 풋풋함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페라리의 첫사랑. 페라리는 알파로메오 소속으로 출장 도중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미래의 아내인 로라 가렐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우아하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라리가 로라를 떠올리며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때부터 작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페라리의 홀어머니 아달 기사였는데 아달 기사는 처음부터 로라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직업은 댄서인데다가 결혼식에 친척을 20명밖에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잘난 아들에 비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아달 기사와 로라의 신경전은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고 페라리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Who gives a shit? You blame me for his death? 로라에 대한 사랑 역시 서서히 바닥났죠. 그는 간절하게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탈리아에서 이혼은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억지로 아내와의 삶을 지속했다는 것은 그녀가 죽기 전 페라리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로라는 말년에 정신을 종종 잃었고 한 번은 모데나의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엔초는 그녀를 구한 기계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뛰어들면 그냥 내버려둬라. 일말의 애정조차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대처였습니다. 로라는 결혼생활 8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느 부부라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로라와 이혼하고 싶었던 엔초에게는 썩 기쁜 소식은 아니었죠. 로라가 임신했을 당시의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당이 집권 중이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파시스트의 압력으로 낙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아이의 임신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놀랍게도 엔초 페라리는 아이에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는 늘 싸늘하고 매사 냉정하기만 했던 페라리에게 자신의 핏줄만큼은 끔찍히 아꼈죠. 35세의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보게 된 엔초는 아들에게 자신의 형 이름인 디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심지어 아들 때문에 레이서로서의 경력도 마감했는데 차와 레이싱을 사랑했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일찍 세상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1929년 그는 레이서로서의 경력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레이싱 팀을 창단합니다. 그리고 알파로메오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팀에도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죠. 당시 알파로메오 회사는 사내 레이싱 팀이 따로 있었지만 페라리가 승리는 알파로메오의 공으로 실패는 내 책임으로 돌리겠소 라는 말에 넘어가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알파로메오 최고의 차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흘러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자 알파로메오 경영진은 레이싱 팀을 2개 운영하기보다 사내 레이싱 팀만 키우고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알파로메오는 엔초 페라리에게 지분을 사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회사로 흡수시킨 뒤 얼마 후 페라리에게 해고를 통보했죠. 그렇게 1939년 페라리는 자신의 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함께 수년간 몸담았던 알파 로메오와 결별하게 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는 언젠가 알파 로메오를 짓밟으리라 다짐하죠. 하지만 알파 로메오는 페라리를 자르면서 퇴사 후 4년간 페라리의 이름을 건 회사를 낼 수 없도록 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알파 로메오가 경영하는 레이싱이나 자동차 제조 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페라리는 오토 아비오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번 시작된 비극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전 유럽을 휩쓸었던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페라리의 부품 공장은 그의 뜻대로 운영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국가적 군수공장으로 이용되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사업은 압수당하고 감옥에 갇힐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엔초 페라리는 살기 위해 파시스트 당에 입당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하게 만든 전범 세력에 합류한 것이죠. 그는 파시스트 통치자 무솔리니를 위한 항공기 엔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페라리 공장에서 제작을 담당합니다. 그의 공장이 무기 제작 공장이라는 정보가 유출되자 공장은 연합군 폭격기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 모데나에 있던 페라리의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려 마라넬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독재와 학살로 전쟁을 일으킨 파시스트 당에 얽혔던 과거는 이후에도 엔초의 큰 오점으로 남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는 파시스트였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페라리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양산형 스포츠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페라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알파 로메오와의 부적절한 조항도 이 시기에 무력화됐죠. 1947년 엔초 페라리는 처음으로 페라리의 이름을 단 최초 모델인 페라리 125 스포츠카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최초 12기통 엔진을 탑재했던 이 차는 히아첸차 서킷에 데뷔한 지 2주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립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210km로 이 시기 혁명적인 차량이었죠. 한편 이 시기에 페라리의 연애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기존 아내를 버리고 사생아를 후계자로 만든 리나 라르디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공한 내연녀. 현재 페라리의 부회장직을 맡은 피에로 페라리가 바로 내연녀 리나 라르디의 아들입니다. 리나와 엔초 페라리는 일을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페라리가 차체 작업을 위해 부품을 가지러 한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곳에 라르디가 근무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 페라리는 46세였고 리나 라르디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페라리는 그때 리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지?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저씨의 농담에 당황했겠지만 리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의 농담을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죠. 페라리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보수적인 이탈리아에서 불륜 사실을 들키면 문매를 맞을 게 뻔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의 불씨를 쉽게 꺼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상 외부 출장이 잦았던 페라리는 오랜 시간 그녀의 아내를 속이고 미래를 지속했죠. 그는 아내 로라가 아들 디노를 돌보는 동안 리나를 찾아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페라리는 리나를 만날 때면 아내의 질투, 치열한 사업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풀 수 있는 피난처에 와 있는 것 같았죠. 몇 년 후 페라리는 리나를 아예 페라리 팀의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로메오 본사로 가야 할 때 리나와 종종 동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는 혹시나 아내 로라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리나를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 모데나에서 멀리 떨어진 마라넬로에 리나의 거처를 마련해주죠. 이곳에서 리나 라르디는 페라리의 아들 피에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로는 사생아였기 때문에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숨어 자라야 했죠. 미혼모이자 불륜녀인 리나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페라리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관심을 쏟지 않았죠. 또한 페라리가 추파를 던진 여성은 리나 라르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 수백 명과 동침했다고 알려져 있죠. 기사에 따르면 그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공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공장에 있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갖는 게 인생의 낙이었기 때문이죠. 세간에서는 왜 페라리 같은 갑부가 아름다운 배우나 모델이 아닌 공장 노동자들을 택했을까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의 측근은 로라를 봐라, 그녀는 죽이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페라리는 여자라면 외모 상관없이 누구든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동료 중 한 명이 3,000명과 사귀었다고 자랑하자 고작 3,000명이라며 비웃을 정도였고 페라리의 지인은 그에게 여성은 단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침대로 운반되어야 할 물건이었죠 라고 증언하기도 했죠. 남봉꾼의 삶을 살았던 페라리는 여러 여자와 동시에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욕정을 풀기 원한다는 뜻일 뿐 그가 여성을 얼마나 물건처럼 취급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영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짜 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뿐이다. 그의 마음속 유일한 사랑은 바로 장남 디노였죠. 페라리는 아들에게 자신의 회사도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디노는 너무 나약했습니다. 그는 23세부터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디노의 병명은 근육 퇴행 위축증으로 골격근이 약해지고 근육세포와 조직이 괴사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페라리는 여느 아이들처럼 뛰놀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그가 재미로 운전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바쁜 업무에도 짬을 내 아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기록했는데요. 칼로리 섭취와 소변량까지 체크했죠. 디노는 페라리의 뒤를 이을 역량이 충분한 아이였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자동차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디노는 공장의 최신 프로젝트에 관해 페라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엔지니어와 협업하여 레이싱 엔진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디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동료 엔지니어와 함께 6기통 엔진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디노는 자신의 젊음을 바쳐 개발했던 엔진이 완성되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25살이 되던 해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했던 형 디노의 이름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디노 역시 그의 곁을 떠나고 만 것이죠. 페라리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디노의 설계로 이루어진 특수 엔진에 그의 이름을 붙여 기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을 슬퍼하며 The match is lost 라는 문장을 남기기도 했죠. 평생을 이기기 위해 달렸고 매번 승리했지만 페라리가 딱 하나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싸움이 바로 아들에게 내려진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디노의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작업 공간에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 성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물려줄 거라 생각한 페라리 2세 디노가 죽자 이후 페라리는 상간녀 리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피에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1950년대 후반 아내 로라는 페라리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죠. 그녀는 피에로가 때때로 페라리 공장에 방문할 때면 득달같이 찾아가 개자식이라며 욕설을 쏟아부었고 피에로는 로라를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라의 반대로 아버지 페라리의 성도 쓰지 못하고 라르티라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야만 했죠. 한편 로라는 자신의 아들이 죽고 피에로가 페라리 회사 내에서 세력을 키워가자 점차 정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의 원인에 상간녀 리나 라르디와 아들 피에로가 있다고 생각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고부관계 역시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페라리는 스포츠카 경주를 석권하며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는데요. 페라리의 어머니는 그의 부를 자신도 나눠 갖기를 바랐으나 아내인 로라가 이를 방해한다고 여긴 것이죠. 로라는 사생아 피에로나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공장 부지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 타이어가 도날당할까 염려해 타이어 더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이러한 광기 때문에 페라리는 더더욱 과정에서 멀어졌고 그럴수록 로라는 공장에 집착했습니다. 그녀의 공장 내 철권 통치는 단순히 갑질 논란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페라리 역사에 궁중반란이라는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되죠. 궁중반란 1961년 페라리의 역사가 뒤바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페라리 회사의 이사였던 기롤라모 가디니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원래 그는 영업부서로 로드카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는 로라에게 심한 갈굼을 당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부진하자 로라가 기롤라모에게 실적의 책임을 물으면서 기롤라모가 만든 작품을 모욕했고 판매 부진을 탓하며 회사 밖으로 그를 쫓아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던 레이싱 기술자들의 역량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폭언과 갑질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도 이어지자 기롤라모 가디니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로라가 생산팀에서 업무 지시를 멈추지 않으면 가방 싸고 나갈 거라고 선언한 것이죠. 당시 공장에서 절대 권력을 소유하던 페라리에게 직언을 한 노동자는 없었기 때문에 기롤라모의 발언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롤라모는 그날로 가방을 싸서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엔초 페라리에게 당일 해고를 당한 것이죠. 기롤라모 가디니의 해고 통보는 페라리의 고위 관리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비슷한 불만을 품던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디니를 해고하는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 전까지 페라리에게 감히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단체 행동은 엄청나게 놀라운 상황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궁중대반란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됩니다. 스포츠카 개발부 임원 지오토 비자리를 포함 엔지니어 임원 카를로 등 8명은 모두 페라리 회사의 주요 직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페라리가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주리라 믿었죠. 편지가 전달된 다음 주 매주 열리는 주간 회의를 위해 고위 관리직들은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회의 동안 엔초 페라리는 편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반적인 주간 일정에 대해 얘기합니다. 매우 짧은 회의가 끝나고 엔초 페라리가 나가자 그의 비서가 8사람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죠. 엔초의 결정이 들어있으리라 예상한 의문의 봉투에는 충격적이게도 한 달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서는 친절하게 문을 가리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죠. 여기에서 그의 경영 철학을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그의 철칙 중 하나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다른 곳에서 였습니다. 페라리의 성공을 함께했던 유능한 엔지니어 8명은 순식간에 직장을 잃고 말았죠. 페라리를 떠나 갈 곳을 잃은 카를로 치티, 지오토 비자리니 등 그 외의 직원들은 스쿠데리아 세리니시마에게 직속으로 고용됐습니다. 스쿠데리아 세리니시마는 당시 스포츠카 분야를 장악하던 페라리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영입했죠. 페라리의 베테랑들은 세레니시마의 지원하에 오토모빌리 투리스모 ATS를 창립합니다. 페라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던 이 직원들은 새로운 차를 선보여 페라리를 완전히 깨부수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 ATS의 최대 단점은 체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권리를 갖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부터 지어야만 했죠. 결국 내부 분열이 시작됩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할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어 고위 관리직끼리는 매일 싸움을 벌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당연히 끔찍하게 짝이 없었죠. 엔진은 너무 높게 장착되었고 차량 프레임 역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얼렁뚱땅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ATS는 불완전한 상태로 레이싱팀을 대회에 내보내게 되고, 대회의 결과는 참패로 끝이 납니다. 페라리의 베테랑 엔지니어였던 지오토 비자리니는 싸우다 지쳐 퇴사를 결정했고, ATS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그들의 페라리를 향한 복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람보르기니라는 새로운 스포츠카 회사가 페라리를 향해 이를 갈고 있었죠. 람보르기니를 향한 페라리의 망언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데요. 람보르기니의 창립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물건을 고치던 정비공이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자 여기저기 버려진 영국군의 장갑 트럭을 트랙터로 개조해 팔며 트랙터 판매 기업가가 되었죠. 막대한 이윤을 남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당시 재벌의 전유물이었던 페라리의 차량 2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흰색은 본인을 위한 것이었고 검은색은 아내를 위한 것이었죠. 그는 중요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에 올 때마다 페라리를 몰고 그들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페라리 차량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죠. 평생 트랙터를 몰던 람보르기니는 좋은 운전자는 아니었습니다. 급제동 급발진을 자주 한 탓인지 항상 클러치를 불태웠죠. 그는 이를 교체하기 위해 매번 1000리라를 지불하며 인근에 있는 페라리 공장을 반복해서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교체를 할 시점, 짜증이 난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트랙터 회사에서 수석 정비사를 통해 클러치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수석 정비사와 함께 클러치를 제대로 살펴보았는데 그 모델을 확인한 람보르기니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페라리에 장착된 클러치는 자신의 회사 소형 트랙터에 장착된 클러치와 동일했던 것이죠. 그 클러치는 마세라티, 페라리 등 당시 모든 스포츠에 사용되던 클러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람보르기니에서는 이 클러치를 10리라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페라리에는 이 가격의 100배인 1000리라에 팔고 있었던 것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람보르기니는 어느 날 우연히 엔초 페라리를 만나자 클러치에 관해 말을 꺼냅니다. 내 트랙터 부품으로 아름다운 차를 만들었네. 분노와 조소가 섞인 말이었죠. 그의 비웃음에 화가 난 페라리는 Go back to your tractors, farmer. 트랙터 운전사 농부 주제에 어떻게 슈퍼카를 알겠냐. 내 차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가서 트랙터나 몰아라 라며 람보르기니에게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에 람보르기니 역시 가만히 참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 나는 농부다. 스포츠가 만드는 법 내가 보여주겠다. 바로 이게 트랙터 회사였던 람보르기니가 화려한 스포츠카로 데뷔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호기롭게 페라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람보르기니가 한 선택은 바로 페라리의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었죠. 운 좋게도 이때 페라리 역사에 길이 남은 궁중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람보르기니는 당시 퇴사한 지오토 비자리니를 고용하여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지오토는 람보르기니에서 페라리 250 GT를 겨냥한 350 GT를 탄생시켰죠. 이후에도 람보르기니는 페라리를 위협할 만한 세계의 레이싱카를 줄줄이 출시했습니다. 페라리의 입방정이 없었더라면 현재 페라리와 더불어 세계적인 스포츠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람보르기니는 없었겠죠. 엔초 페라리의 독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로 알려진 존 쿠퍼에게 역시 예외는 없었죠. 존 쿠퍼는 현재 미니 쿠퍼 등 작지만 강한 차량으로 유명한 쿠퍼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1960년대 페라리, 벤츠, 포르쉐가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원해 번갈아가며 포뮬러1 우승을 손에 쥘 때 존 쿠퍼는 부족한 자본과 인력으로 거인들을 이겨보겠다며 자신만의 레이싱카를 만들었죠. 그는 차체의 사이즈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밸런스를 위해 엔진을 뒤쪽에 배치한 획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레이싱카의 엔진은 모두 앞쪽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쿠퍼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엔조 페라리는 당시 친구였던 쿠퍼의 차를 보며 이건 아닌 것 같다. 마차를 생각해보면 말이 앞에서 마차를 끌지 뒤에서 마차를 밀진 않지 않냐 라며 비웃었죠. 엔초에게 조롱당한 쿠퍼는 이를 갈고 쿠퍼 T51을 출시합니다. 존의 회심작 쿠퍼 T51은 보란듯이 F1 우승을 거머쥐며 엔초 페라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엔초 페라리는 페라리에 대적할 라이벌의 작품을 경계해 쿠퍼의 신모델이 출시되자마자 즉시 하나를 구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를 타보니 쿠퍼는 엔초 페라리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는 하나를 더 구매해 2개의 쿠퍼 차량을 보유했죠. 그의 비웃음에 칼을 갈았던 쿠퍼가 결국 복수에 성공한 것입니다. 회사의 우수한 인재를 다 내쫓았던 페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국공신을 잃은 페라리는 새로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의외로 이들이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페라리의 새로운 수석 엔지니어가 된 27세의 젊은 디자이너 마우로. 그는 회장 페라리처럼 추진력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었고 페라리의 신뢰를 힘입어 혁신적인 여러 새로운 레이싱카를 개발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록으로 역대 최고 레이싱카 엔지니어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며 페라리 회사를 다시 부활시켰죠. 일부 사람들은 회사의 주요 인물을 다 내쫓아가며 사랑하지도 않은 로라를 지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는 내내 페라리는 로라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 그녀는 그저 동거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세간에 따르면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디노의 엄마인 로라를 내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자신의 불륜과 성추문으로 고생했던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일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페라리는 주요 인물들을 쫓아내고서도 회사를 부활시켜냅니다. 하지만 그에겐 사망사건을 포함한 더 큰 비극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살인자라는 오명, 뜨거운 레이서 기질을 타고난 페라리는 누구보다 우승에 집착해 승리를 쟁취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그의 레이싱팀에서 카스텔로티라는 드라이버가 훈련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었죠. 이때 레이싱팀의 총책임자였던 엔초 페라리는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죽음은 반응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운전사 필 힐은 페라리는 인간인 우리보다 자동차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증언했죠. 이런 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특징 하나는 바로 일관된 무책임함입니다. 일관된 무책임함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으로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사실 엔초 페라리의 모습에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는 자극 욕구를 가지고 있어 위험을 즐기고 남들도 자신처럼 죄책감 없이 행동하라 꼬드기죠. 이런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소시오패스들은 겉보기에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섹시하고 재밌어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곁에서 겪어보면 매우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실제로 엔초 페라리의 밑에서 여러 직원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최고 로드레이스인 밀레 밀리아에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도 처참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경주의 주인공은 팀 페라리의 스타 레이서 알폰소 데 포르타고였죠. 그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멕시코 여배우 린다 크리스천과 키스하고 경주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밀레밀리아에 2번이나 도전했었지만 우승하지 못했던 그는 이번에는 꼭 우승하겠다며 완주를 몇 마일 남기지 않았을 때 시속 155마일의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의 차 왼쪽 앞 타이어가 바람이 빠진 듯 이상하게 움직였죠. 알폰소는 차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바로잡을 수 없었고 차는 방향이 틀어진 상태로 왼쪽 관중석과 부딪혀 격렬하게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알폰소와 그의 공동운전자인 에드먼스 넬슨은 사고 당시 즉사했고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 또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고 맙니다. 사실 밀레밀리아에서 이런 충돌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38년 볼료나 외곽에서도 끔찍한 충돌사고가 일어나 10명의 관중이 사망했었죠. 하지만 경주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도 경기는 재개되었고 결국 다시금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구경하던 5명의 아이들도 죽어 관중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책임을 묻고 싶어 했고 비난의 화살은 엔초 페라리에게 향했죠. 그는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사람들은 페라리가 경주용 자동차 성능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해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 주장했죠.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라리는 베테랑 엔지니어들과 변호인단을 동원해 스스로를 변호했고 결국 사고의 원인은 페라리의 과실이나 알폰소의 운전 미숙이 아닌 캐츠아이 반사경 때문이라고 밝혀집니다. 도로 위의 녹슨 반사경이 타이어와 스치며 구멍을 냈고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죠. 페라리는 사건 발생 후 4년 만에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년의 사건을 겪고 나이가 든 페라리는 이후 사건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했죠. Lui veniva a casa la sera e diceva basta, non si può più proseguire così. 나이가 든 페라리는 더 이상 욕심과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고 회사는 그와 함께 점차 기울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페라리를 사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포드는 당시 컨베이어 벨트 생산을 통해 차들을 대량 생산을 해냈지만 젊은이들이 외면해 점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싱 대회에 우승해 젊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페라리 같은 수준의 차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포드 창립자 헨리 포드의 손자인 포드 2세는 투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페라리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운 좋게도 당시 페라리의 자금 상황은 좋지 않았고 포드 2세는 페라리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팀을 이탈리아 모데나로 보내 $10,000,000를 제안했죠. 경영위기에 놓인 페라리는 생각보다 큰 액수에 처음에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위해 페라리와 만난 포드팀은 예정대로 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죠. 계약서에는 포드가 경제 예산과 팀 페라리에 관한 결정권을 전부 위임받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엔초 페라리는 험악한 욕설을 뱉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차와 팀 페라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페라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장과 팀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계약을 위해 방문한 포드 측 임원들을 향해 크고 추악한 공장을 관리하는 가치 없는 창녀의 아들들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포드의 회장인 헨리 포드 2세를 향해서는 그는 헨리 포드가 아니다, 헨리 포드 2세일 뿐이다 라며 쐐기를 박았죠. 포드 측 최고 고문인 프랑크 고지는 계약 성사는 둘째치고 악담을 듣게 되자 분노심이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2세도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페라리를 꺾으라고 지시했죠. 포드는 페라리를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대한 자금을 스포츠카 생산에 투자했고, 그렇게 포드와 페라리의 경쟁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6년 르망에서 포드는 포드 GT40으로 페라리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투는 영화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압도적인 차이로 포드가 승리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헨리 포드 2세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포드에게 르망 24의 우승을 넘겨준 페라리는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1960년대 지나친 레이싱카 개발에 몰두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았고, 1969년 결국 회사 지분 중 50%를 피아트 그룹에 매각하기에 이르죠. 1980년대에는 레이싱 종목에서도 처참한 실적을 기록합니다. 양산차 부문에서도 그저 브랜드 가치만 높은 비싼 차라는 오명을 얻었죠. 그가 쌓아올린 페라리라는 성은 아쉽게도 이러한 경영난 이슈로 인해 페라리가에게 세습되지 못했습니다. 1988년 엔초 페라리는 죽기 전 파산을 막기 위해 90%에 달하는 지분을 피아트 그룹에 팔아버렸죠. 이제 더 이상 회사 페라리는 페라리가의 소유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브랜드 철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현재, 소비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들도 틀릴 수 있다. 페라리의 구매 조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 엄격한 규칙들은 살아생전 페라리의 가치관에서 비롯되죠. 그는 언제나 자신의 공장에서 나온 차량이 정답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이 페라리의 차량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것은 공장의 탓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지 때문이라 생각했죠.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페라리라는 브랜드에 뿌리 깊게 새겨졌습니다. 페라리의 기괴한 자존심의 첫 번째 희생자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입니다. 2015년 저스틴 비버는 페라리의 458 이탈리아를 구입했었습니다. 해당 차의 원래 색상은 흰색이었지만 비버는 이를 튜닝해 블루 컬러로 변경했고 로고 또한 파란색으로 칠해버렸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페라리 규범에 따라 페라리 차주는 차를 튜닝하기 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페라리는 출고될 때 본연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가치 있는 색상이자 외관이기 때문이죠. 이미 페라리의 눈에 거슬린 비버는 이후에도 술에 취해 페라리를 주차한 장소를 까먹은 뒤 몇 주간 차를 방치하기도 하고 구매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색상을 바꾼 그대로 차를 경매에 내놓았죠. 페라리 규칙에 따르면 소유자는 첫 해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판매 전 제조업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페라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비버는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더 이상 페라리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구입할 수 없게 됐죠. 페라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세계 최정상 DJ 데드 마우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페라리 458 스파이더에 화려한 고양이 캐릭터를 랩핑하고 페라리 로고를 허라리로 바꾸었죠.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허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로 데드마우스의 생각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겠지만 페라리 측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페라리의 사후 컴플레인에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차를 팔아버리고 페라리의 영원한 라이벌 브랜드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갈아타버렸죠. 이렇게 까다로운 구매 조건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는 현재 꾸준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아트 그룹의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난을 겪었던 페라리는 2000년대 이르러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죠. 페라리의 죽음 이후 페라리를 차지하게 된 피아트 그룹은 몬테 제몰로를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페라리 집안 사람이 아닌 팀 페라리의 레이싱 매니저였죠. 그는 생전 엔초 페라리가 고수했던 판매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바로 시장의 수요보다 한 대를 더 적게 생산한 것이었죠. 누구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탈 수 없는 차로 페라리의 이미지를 굳힌 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젊고 부유한 소비자층을 완전히 공략했고 덕분에 1990년대 2300대에 불과했던 페라리의 판매량은 2012년에 7300대까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2015년에는 뉴욕증권에 상장되며 막대한 부를 걸어들이죠. 실제로 페라리의 주가는 2023년 동안 50%가량 뛰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페라리라는 성도 쓰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피에로 페라리는 이제야 빛을 보게 되며 페라리의 부회장으로 전세계 295위 부자가 되었죠. 자수성가로 최고의 기업을 일궈냈지만 일련의 사고사와 엮여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사투르 누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여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해 바람둥이라고 불렸던 엔초 페라리. 그는 인생에서 딱 하나 사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2기통 엔진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절대 이혼한 적이 없죠. 오늘은 페라리의 창업자 엔초 페라리의 인생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또 다른 자동차 창업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엔초 페라리 평전,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